어머님, 제발 그만 좀 하세요. 그 사람 도박빚 5억. 저한테 떠넘기고 도망갔잖아요. 유치원 앞에서 며느리가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하며 외쳤습니다. 그 순간 박선영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죠. 5년 동안 믿어왔던 아들의 말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힘이 됩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눌러주세요. 행운이 찾아올 겁니다. 김영애 씨는 5년 전 그날을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들 민재가 이혼 서류를 들고 집에 들어왔을 때 그의 얼굴은 죽은 사람처럼 창백했죠.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은 아들은 한참을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나 이혼했어. 영애 씨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결혼한 지 겨우 7년, 5살배기 손녀 하윤이가 있는데 이혼이라니요. 손을 부들부들 떨며 물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야? 너희 잘 지내는 줄 알았는데. 민재는 주먹으로 소파를 내리치며 억울함을 토해냈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겠어요? 그 여자가 애를 볼모로 협박했어요. 집도 다 주고 재산도 다 주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윤이를 평생 못 볼 거라고 했다고요. 영애 씨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 수진이가 그렇게 독한 사람인 줄은 몰랐어요. 겉으로는 그렇게 얌전하고 착해 보였는데 속은 완전히 달랐던 겁니다. 아들은 계속해서 하소연했죠. 엄마, 저는 정말 맨몸으로 나왔어요. 10년 동안 모은 돈, 아빠 유산으로 산 집, 전부 다 그 여자 명의로 넘겼어요. 위자료에 재산 분할까지 합치면 7억은 될 거예요. 7억이라는 금액에 영희 씨는 현기증이 났습니다. 그건 남편이 평생 모아둔 재산이었고 아들이 사업을 시작하며 불린 돈이었어요. 그 많은 돈을 한순간에 빼앗기다니. 영희 씨는 아들을 꼭 껴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민재, 얼마나 힘들었니? 엄마가 몰라서 미안해. 그날 이후 영희 씨는 전 며느리 수진을 증오했습니다. 아들의 인생을 망친 악마, 돈만 밝히는 여자. 그렇게 낙인 찍었죠. 손녀 하윤이를 보고 싶어도 수진이가 연락을 완전히 끊어버려서 어쩔 도리가 없었어요. 번호도 바꾸고 이사도 가버렸다고 했습니다. 그 여자, 내 손녀까지 빼앗아 가다니. 영희 씨는 밤마다 손녀 사진을 보며 울었습니다. 핏줄이 어디 가겠습니까? 손녀가 자라는 모습을 볼 수 없다는 게 너무나 가슴 아팠죠.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법적으로 양육권은 수진에게 있었고 영희 씨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5년이 흘렀습니다. 올해 초 손녀 하윤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나이가 되었습니다. 영희 씨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핏줄을 향한 그리움이 한계에 다다른 겁니다. 밤마다 손녀 꿈을 꾸었고 길을 가다가도 비슷한 또래 아이만 보면 가슴이 저려왔죠. 이러다 하윤이 얼굴도 못 알아볼 것 같아 영애 씨는 결심했습니다. 어떻게든 손녀를 찾아야겠다고요. 아는 사람들에게 수소문을 시작했습니다. 민재의 친구들, 옛날 동네 사람들, 심지어 사설 탐정까지 알아봤어요. 그렇게 2달을 헤맨 끝에 드디어 실마리를 잡았습니다. 하윤이가 성북구 쪽 유치원에 다닌다던데요. 정보를 준 사람은 민재의 옛 직장 동료였습니다. 우연히 그쪽 동네에서 수진을 봤다는 거예요. 영희 씨는 곧바로 그 유치원을 찾아갔습니다. 11월 초순, 날씨가 제법 쌀쌀해진 오후였죠. 유치원 앞 카페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창가 자리에서 유치원 정문이 훤히 보였어요. 손에는 식은 커피, 가슴에는 뛰는 심장. 영희 씨는 떨리는 마음으로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오후 2시 50분.
하원 시간까지 10분 남았네요. 하윤이 얼마나 컸을까? 나를 알아볼까? 5년 만에 보는 손녀. 3살 때 본 게 마지막이었으니 이제는 8살입니다. 영희 씨의 눈에는 어느새 눈물이 고였어요. 미안함, 그리움, 원망, 여러 감정이 뒤섞였습니다. 오후 3시가 되자 유치원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하나둘씩 나오고 엄마들이 반갑게 맞이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영희 씨는 눈을 크게 뜨고 한 명 한 명을 살폈습니다. 그러다가 한 아이가 눈에 들어왔죠. 하윤이 틀림없었습니다. 큰 눈, 오똑한 코, 민재를 빼닮은 얼굴. 그런데 기쁨도 잠시 영희 씨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하윤이가 입고 있는 옷이 이상했어요. 11월인데도 얇은 긴팔 티셔츠 한 장만 걸치고 있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두툼한 패딩이나 점퍼를 입었는데 말이죠. 더 충격적인 건 신발이었습니다. 운동화가 너덜너덜하게 해져서 앞코 부분이 찢어져 있었고 밑창도 거의 닳아 없어진 상태였어요. 저게 무슨 7억을 받아간 여자가 애를 저렇게 키워? 영애 씨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내 아들한테서 그 많은 돈을 뜯어냈으면서 정작 아이는 저렇게 방치하다니. 며느리 수지는 분명 그 돈으로 호의호식하며 살고 있을 겁니다. 아이는 뒷전이고요. 바로 그때 유치원 문에서 수진이 나왔습니다. 5년 전보다 훨씬 야위고 피곤해 보이는 모습이었지만 영애 씨는 그런 것까지 신경 쓸 여유가 없었어요. 머릿속은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저 여자를 용서할 수 없어. 영희 씨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카페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유치원 앞 인도로 성큼성큼 걸어가 수진의 앞을 막아섰죠. 수진은 영희 씨를 보자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님, 여기는 어떻게?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영희 씨는 그런 며느리를 매섭게 노려보며 손녀를 가리켰어요. 어떻게는 무슨 어떻게야. 너 내 아들한테 받은 돈 다 어디다 썼어?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원 시간이라 유치원 앞에는 학부모들이 가득했죠. 하지만 영희 씨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5년간 쌓인 분노가 폭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애꼴 좀 봐. 이게 뭐야? 11월인데 얇은 옷에 신발은 저게 뭐야? 내가 엄마야? 수지는 당황한 듯 하윤이를 자신의 등 뒤로 숨겼습니다. 아이를 보호하려는 본능적인 행동이었지만 영희 씨의 눈에는 그마저도 비열하게 보였어요. 죄책감에 숨기는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어머님, 여기서는 안 돼요. 제발. 뭐가 안 돼? 내 손주 이 꼴로 키우면서 너는 그 돈으로 잘 먹고 잘 살았지? 집도 받아가고 위자료에 재산 분할까지 7억이나 받아갔으면서 영애 씨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주변 학부모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호기심 어린 눈빛들, 수군대는 소리들. 수진의 얼굴이 점점 더 창백해졌습니다. 내 아들 빈털터리로 쫓아내고 손주도 못 보게 만들어 놓고 그 돈으로 너만 좋은 거 먹고 좋은 데 살면서 애는 저렇게 내팽개쳐? 말을 해봐. 그 많은 돈 다 어디 갔어? 영희 씨는 수진의 어깨를 잡고 흔들었습니다. 분노와 배신감, 손녀에 대한 안타까움이 뒤섞여 이성을 잃을 지경이었죠. 수진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님, 제발 그만. 그만? 내가 왜 그만해야 돼? 내가 한 짓을 생각하면. 바로 그때였습니다. 수진이 더 이상 참지 못한다는 듯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5년간 억눌러왔던 모든 것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제발 그만 좀 하세요. 목이 터져라 외치는 수진의 목소리에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영애 씨도 멈칫했어요. 며느리의 표정이 예사롭지 않았거든요. 단순한 변명이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절규 같았습니다. 그 사람, 민재 씨가 도박으로 5억 빚을 만들었어요. 그걸 전부 제 앞으로 떠넘기고 도망갔다고요. 영애 씨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도박? 5억 빚?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무슨 소리야? 수지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흐느꼈습니다. 5년간 혼자 견뎌온 고통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죠. 집 팔아서 받은 돈도 전부 가지고 튀었어요. 저랑 하윤이는 월세방 전전하면서 빚 갚느라 이렇게 사는 거예요. 어머님은 그것도 모르시고. 영애 씨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것 같은 충격이었어요. 주변 사람들의 수군거림도 손녀의 울음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단 한 가지 생각만 머릿속을 맴돌았죠. 설마 그게 사실이란 말인가. 영애 씨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수진의 말이 귓가에서 맴돌았어요. 도박, 5억 빚, 도망. 믿고 싶지 않았지만 며느리의 절규는 너무나 진실되게 들렸습니다. 거짓말이지? 영애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고개를 저었어요.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여기 다 있어요. 빚 독촉장, 법원 통지서. 펼쳐진 서류들을 보는 순간 영희 씨의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대부업체 독촉장, 법원 지급명령서, 압류 통지서 모두 며느리 이수진 앞으로 되어 있었어요. 날짜를 보니 이혼 직전부터 시작되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이게 대체. 영애 씨의 손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서류 중 하나에는 채무자 이수진, 원채무자 박민재, 연대보증인 이수진이라고 적혀 있었죠. 민재가 도박으로 빌린 돈을 수진에게 연대보증을 세운 겁니다. 민재가, 내 아들이 이런 짓을. 그제야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재가 결혼 후 몇 년간 툭하면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며 영희 씨에게서 돈을 가져갔던 일들. 한 번에 1,000만 원씩, 때로는 2천만 원씩. 3년 동안 모두 합치면 8천만 원은 좋게 넘겼을 겁니다. 사업 확장한다고 했지. 거래처 보증금 넣어야 한다고. 모두 거짓말이었던 겁니다. 아들은 그 돈으로 도박을 했고 빚은 점점 불어났던 거죠. 영애 씨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집은 민재 씨 명의였어요. 그래서 팔 수 있었죠. 이혼하면서 재산 분할로 제 명의로 넘긴 척했지만 실제로는 이미 이중계약으로 팔아버렸어요. 계약금까지 받아서 도망갔고요. 그럼 넌 아무것도 못 받은 거야? 위자료도 재산도 없어요. 오히려 빚만 5억. 집 명의를 제 앞으로 넘긴 건 채권자들한테 압류당하지 않으려고 꾸민 거였어요. 그 빚의 연대보증인이 저였으니까요. 영애 씨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에 힘이 완전히 빠져버렸어요. 5년 동안 자신이 얼마나 큰 착각 속에 살았는지 깨달았습니다. 아들을 불쌍히 여기며 며느리를 악마로 몰아세우며 손녀를 보지 못하는 것을 며느리 탓으로 돌렸죠. 미안해. 영희 씨는 수진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어요. 영양실조인지 뼈만 앙상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내가 눈이 멀었구나. 내 새끼가 귀한 줄만 알았지. 내가 지옥에서 사는 줄은 몰랐어. 수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님도 모르셨잖아요. 하지만 괜찮을 리 없었습니다. 영희 씨는 손녀 하윤이를 바라봤어요. 아이는 엄마 뒤에 숨어서
무서운 듯 떨고 있었습니다. 해진 옷, 낡은 신발, 창백한 얼굴. 그 모든 게 민재의 죗값이었습니다. 하윤아, 할머니야. 할머니 기억나니? 하윤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연했죠. 3살 때 본 게 마지막이었으니까요. 영희 씨의 가슴이 또다시 찢어졌습니다. 그날 밤 영희 씨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수진이 준 서류들을 밤새 읽고 또 읽었어요. 읽을수록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아들을 향한 배신감과 분노, 며느리에게 저지른 죄책감이 뒤섞였죠.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지? 내가 어떻게 저런 놈을 키웠을까? 다음 날 아침 영희 씨는 민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를 최대한 평온하게 유지하려 애썼어요. 아들이 의심하지 않도록 평소처럼 말했죠. 민재야, 오늘 저녁에 집에 와. 할 얘기가 있어. 민재는 귀찮다는 투로 대답했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저 오늘 약속 있는데. 약속 취소하고 와. 중요한 일이야. 전화를 끊고 나서 영희 씨는 서류들을 정리했습니다. 수진에게서 받은 빚 독촉장들, 법원 서류들, 그리고 자신이 민재에게 준 돈의 기록까지. 통장 거래 내역을 뽑아보니 3년 동안 총 9,200만 원을 아들에게 송금했더군요. 한 번에 1,000만 원씩, 많을 때는 2천만 원씩. 모두 사업자금이라는 명목이었습니다. 영희 씨는 그 숫자들을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사업자금이라더니 모두 도박장으로 간 돈이었습니다. 아들을 믿었던 자신이 바보 같았죠. 아니, 믿고 싶었던 겁니다. 내 자식이 그런 사람일 리 없다고 설마 어미를 속일까 싶었던 거예요. 오후 내내 영희 씨는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오늘 해야 할 일들을 머릿속으로 정리했죠.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눈을 감아줄 수 없었습니다. 아들의 잘못을 덮어주는 게 사랑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오후 7시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재가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들어왔어요. 손에는 비싼 브랜드 쇼핑백을 들고 있었습니다. 옷차림도 말끔했죠. 새로 산 듯한 재킷에 깔끔한 구두까지. 빚더미에 앉힌 처자식은 아랑곳 없이 자기만 잘 차려입고 다니는 모습이었습니다. 엄마, 이거 선물이에요. 백화점에서 봤는데 엄마 잘 어울릴 것 같아서. 민재는 환하게 웃으며 쇼핑백을 내밀었습니다. 영희 씨는 그것을 받지 않았어요. 냉담한 눈빛으로 아들을 바라보며 짧게 말했죠. 앉아.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낀 민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어요? 앉으라고 했어.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자 민재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소파에 앉았습니다. 영희 씨는 탁자 위에 서류 뭉치를 쿵 하고 내려놓았어요. 묵직한 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민재가 무심코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러다 맨 위에 있는 대부업체 독촉장을 보는 순간 얼굴이 굳어졌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죠.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엄마, 이건 어제 수진이 만났다. 그 한마디에 민재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죠. 영희 씨는 차분하게 하지만 단호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5년 동안 너한테 속았구나. 수진이가 집이랑 돈 다 가져갔다고, 애를 볼모로 협박했다고, 모두 거짓말이었지. 민재는 변명을 늘어놓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영희 씨가 손을 들어 제지했어요. 입 닥쳐. 평생 아들에게 한 번도 이런 말투를 쓴 적이 없었습니다. 민재는 할 말을 잃고 입을 다물었어요. 어머니의 차가운 눈빛을 견딜 수가 없었죠. 영희 씨는 서류를 하나하나 펼쳐 보이며 말했습니다. 도박으로 5억을 날린 것,
수진 명의로 연대보증을 세워놓은 것, 집 팔아서 받은 돈까지 들고 도망친 것. 그러고는 어머니에게 와서 수진이가 다 가져갔다고 거짓말을 한 것까지 모든 진실을 낱낱이 파헤쳤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나한테서 3년 동안 9천만 원을 뜯어갔지. 사업 자금이라며. 그 돈도 전부 도박에 쓴 거지? 민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손만 꼼지락거렸어요. 변명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모든 게 들뜬 겁니다. 영희 씨는 주머니에서 통장을 꺼내 탁자에 던졌습니다. 통장이 서류 위에 떨어지며 둔탁한 소리를 냈어요. 너 이거 알지? 내 아빠가 평생 모아서 넣어주려고 했던 돈. 3억 들어있어. 이거 수진이한테 줄 거야. 그 말에 민재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뭐? 엄마, 그게 무슨 소리예요? 민재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영희 씨는 그런 아들을 향해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주저없이 아들의 뺨을 후려쳤어요. 짝! 귀청을 찢는 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민재는 뺨을 감싸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영희 씨는 평생 아들에게 손찌검을 한 적이 없었거든요. 영희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보다는 슬픔이 더 컸어요. 너는 사람이냐? 처자식 빚더미에 앉혀놓고 도망치고 어미까지 속이고 내가 내 아들이 맞아? 민재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뺨이 화끈거렸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변명할 수 없었죠. 모든 게 사실이었으니까요. 어머니의 실망한 눈빛이 그 어떤 폭력보다 아팠습니다. 영희 씨는 민재를 소파에 다시 앉혔습니다. 아들은 뺨을 감싼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영희 씨는 창문 쪽으로 걸어가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밤이었죠. 거실에는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벽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똑딱 울려 퍼졌어요. 한참을 그렇게 서 있던 영희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너 알아? 수진이가 지금 어떻게 사는지. 민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영희 씨는 계속 말을 이었어요.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월세방 전전하면서 산대. 하윤이는 11월인데도 제대로 된 겨울옷 한 벌 없어. 신발은 구멍나고 해져서 발가락이 다 보일 지경이야. 그 애가 내 딸이야. 내 핏줄이라고. 영희 씨의 목소리에 감정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어제 본 손녀의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거든요. 그 앙상한 몸, 창백한 얼굴, 낡아빠진 옷가지들. 8살 아이가 저렇게 지내야 한다는 게 견딜 수 없었습니다. 영희 씨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수진이는 하루에 2끼도 제대로 못 먹는데 아침은 거르고 점심은 편의점 삼각김밥 하나. 그나마 저녁은 하윤이 때문에 제대로 차려 먹는다는데 본인은 밥만 먹고 남은 건 다음 날 아침으로 먹는데 민재의 어깨가 작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영희 씨는 아들에게서 시선을 거두고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멀리 아파트 불빛들이 반짝였죠. 저 불빛 하나하나마다 가족이 있고 저마다의 사연이 있겠죠. 그중 얼마나 많은 가정이 행복할까 생각하니 마음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5억짜리 빚은 지금까지 2억 정도 갚았대. 3년 동안 악착같이 일해서 말이야. 낮에는 식당에서 서빙하고 밤에는 편의점 야간 알바를 해. 하루에 4시간 자면서. 수진이 어제 털어놓은 이야기들이 영희 씨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며느리는 이혼 후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대요. 주말도 명절도 없이 일만 했다고 했습니다. 아이를 유치원 보낼 돈조차 없어서
한동안 지역 아동센터에 맡겼다고 했어요. 아이가 엄마를 그리워하며 울어도 일을 해야 했고 아파도 병원 한번 제대로 못 갔다고 했습니다. 영희 씨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며느리의 손을 봤던 게 기억났습니다. 거친 손이었어요. 일로 인해 굳은 살이 박이고 손톱은 깎을 여유도 없이 거칠게 부서져 있었죠. 28배 젊은 여자 손이 아니었습니다. 고된 노동에 시달린 50대 손 같았어요. 너 그 여자가 악마 같다고 했지? 너한테서 전부 뜯어갔다고? 거짓말쟁이가 누군지 이제 알겠니? 영희 씨는 돌아서서 아들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민재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어깨가 축 처져 있었고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한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측은했어요. 하지만 영희 씨는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이제는 아들의 잘못을 덮어줄 수 없었어요. 침묵이 다시 흘렀습니다. 영희 씨는 서랍에서 통장을 꺼내 탁자에 놓았어요. 내일 은행 가서 3억 찾을 거야. 그걸 수진이한테 줄 거고. 민재가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어요. 엄마, 그건 아버지가 져주려고 하신 돈이잖아요. 그래, 너 주려고 한 돈이었지. 근데 너한테 줬으면 또 도박장에 갖다 바쳤겠지. 아니면 또 무슨 거짓말로 날려먹었을 거고. 영희 씨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민재는 소파에서 일어나 어머니에게 다가왔어요.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제발요. 저 정말 이제 안 그럴게요. 도박도 끊었어요. 제발 그 돈만은. 영희 씨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들의 눈물에 마음이 흔들릴까봐 거리를 둔 거예요. 닥쳐.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지 알아? 내 딸이 제대로 밥도 못 먹고 옷도 못 입고 너 때문에 만들어진 빚 때문에 고생하는데 너는 그 돈이 아까워? 지금 민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입만 벙긋거릴 뿐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영희 씨는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그 돈은 내 딸 양육비야. 내가 아빠로서 해야 할 의무를 5년 동안 안 했잖아. 그걸 내가 대신 갚는 거야. 영희 씨는 탁자 위의 서류들을 정리해서 가방에 넣었습니다. 동작 하나하나가 단호했어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민재를 향해 마지막으로 말했죠. 내일 아침까지 이 집 나가. 현관 비밀번호도 바꿀 거야. 민재의 얼굴이 경악으로 일그러졌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저보고 어디 가라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해. 내 처자식 내팽개치고 혼자 잘 살았잖아. 이제 진짜로 혼자 살아봐. 영희 씨는 방으로 들어가며 문을 닫았습니다. 문 너머로 민재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지만 마음을 바꾸지 않았어요. 이미 결심한 일이었습니다. 아들을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손녀와 며느리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이었죠. 방 안에서 영희 씨는 침대에 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들을 쫓아낸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게 맞는 거라고, 이제라도 바로잡는 거라고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거실에서는 민재가 짐을 싸는 소리가 들렸어요. 문을 쾅 닫고 나가는 소리도 들렸죠. 그날 밤 영희 씨는 창밖을 내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을요. 때로는 감싸주는 게 사랑이지만 때로는 돌려내는 게 진짜 사랑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이제라도 옳은 일을 하는 거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어요. 다음 날 아침 영희 씨는 일찍 일어나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어젯밤 한숨도 못 잤지만 정신은 또렷했어요. 해야 할 일이 명확했기 때문이죠. 은행 창구에서 3억을 인출했습니다. 직원이 고액 인출이라며 용도를 물었지만 영희 씨는 간단히 대답했어요. 손녀 키우는데 쓸 거예요.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그 돈은 손녀를 위해 쓰일 테니까요. 현금을 받아 가방에 넣고 영희 씨는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며느리는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어요. 어머님, 수진아, 지금 어디야? 내가 좀 보자. 두 사람은 유치원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수진은 여전히 초췌한 얼굴이었어요. 밤샘 알바를 하고 온 듯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영희 씨는 가방에서 통장과 현금 봉투를 꺼내 수진 앞에 놓았어요. 이거, 수진이 놀란 표정으로 영희 씨를 바라봤습니다. 영희 씨는 며느리의 손을 잡으며 말했죠. 통장에 5천만 원 있고 여기 2억 5천. 합쳐서 3억이야. 이걸로 급한 빚부터 갚아. 나머지는 하윤이 키우는 데 써.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고개를 저으며 손사래를 쳤어요. 어머님, 이럴 수 없어요. 이건 너무 큰 돈이에요. 내 아들놈이 떼먹은 양육비야. 5년치. 생각하고 받아. 영희 씨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수지는 책상에 엎드려 목 놓아 울었어요. 5년 동안 참았던 서름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카페 안에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영희 씨는 며느리의 등을 토닥이며 기다려줬어요. 한참을 울던 수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죠.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보답은 무슨, 당연한 걸 뒤늦게 하는 거지. 영희 씨는 휴지로 며느리의 눈물을 닦아줬습니다. 그러다 문득 생각난 듯 말했어요. 그리고 수진아, 나 하윤이 좀 자주 봐도 되겠니? 내가 너무 보고 싶구나.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죠, 어머님. 하윤이도 할머니 엄청 보고 싶어 해요. 어제 집에 와서 할머니 얘기만 했어요. 영희 씨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오랜만에 짓는 진심 어린 웃음이었어요. 일주일 후 영희 씨는 수진과 하윤이를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빚을 정리한 수진은 한결 밝은 얼굴이었어요. 하윤이는 새로 산 분홍색 패딩을 입고 왔는데 그 모습을 보는 영희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할머니, 하윤이가 영희 씨에게 달려왔습니다. 영희 씨는 손녀를 꼭 껴안았어요. 작고 따뜻한 몸이 품에 안기니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우리 하윤이, 할머니가 맛있는 거 많이 해놨어. 많이 먹어야 해. 저녁 식사를 하는 내내 영희 씨는 손녀의 얼굴을 계속 바라봤습니다. 밥을 맛있게 먹는 모습, 깔깔 웃는 모습, 수진에게 애교 부리는 모습, 모든 게 사랑스러웠어요. 식사를 마치고 하윤이가 방에서 노는 동안 수진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민재 씨, 연락하셨어요? 영희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연락 안 했어. 걔가 먼저 연락 올 때까지 기다릴 거야. 사실 민재에게서 몇 번 전화가 왔었습니다. 하지만 영희 씨는 받지 않았어요. 아들이 진심으로 뉘우칠 때까지, 변할 때까지는 받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어머님, 괜찮아. 이게 걔한테도 좋은 거야.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사람답게 살아야지. 영희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붉은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수진아, 너랑 하윤이 여기서 같이 살면 어떨까? 갑작스러운 제안에 수진이 놀라 영희 씨를 바라봤습니다. 네, 어머님, 그게 무슨. 나 혼자 살기엔 이 집이 너무 크거든. 하윤이도 학교 가야 하는데 안정된 환경이 필요하잖아. 나도 손녀 보고 싶고. 영희 씨는 진심이었습니다. 혼자 사는 게 외로웠고 무엇보다 손녀와 며느리가 여전히 힘들게 사는 게 마음에 걸렸거든요. 수지는 한참을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정말 어떻게 이런 은혜를. 은혜는 무슨. 우리 가족인데. 영희 씨는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차가웠던 손이 이제는 조금 따뜻해진 것 같았어요. 그렇게 6개월이 흘렀습니다. 영희 씨의 집에는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았어요. 하윤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집안은 더욱 활기를 띠었습니다. 아침마다 학교 갈 준비를 하는 손녀의 모습을 보는 게 영희 씨에게는 큰 행복이었죠. 수지는 빚을 거의 다 갚았습니다. 영희 씨가 준 돈으로 급한 빚을 정리하고 남은 빚은 여유 있게 갚아나갔어요. 더 이상 밤샘 알바를 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낮에만 일하면서 하윤이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됐죠. 수진의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고 말랐던 몸도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엄마, 오늘 학교에서 칭찬받았어. 선생님이 제 그림이 제일 예쁘대. 하윤이가 신이 나서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알록달록한 색연필로 그린 가족 그림이었어요. 엄마, 할머니, 그리고 자기 자신.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웃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우와, 우리 하윤이 정말 잘 그렸네. 이거 액자에 넣어서 거실에 걸어놔야겠다. 영애 씨는 손녀를 안아 올리며 볼에 뽀뽀를 해줬어요. 하윤이가 깔깔거리며 웃었습니다. 이런 평범한 일상이 영희 씨에게는 무엇보다 소중했어요. 저녁 식사를 준비하던 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영희 씨가 인터폰을 확인하니 민재가 서 있었어요. 6개월 만이었습니다. 영희 씨는 잠시 망설이다 문을 열어줬습니다. 현관문이 열리자 민재가 들어왔습니다. 예전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어요. 머리는 단정하게 잘라 넘겼고 옷차림도 수수했습니다. 무엇보다 눈빛이 달랐죠. 예전의 오만함은 사라지고 조심스러움과 부끄러움이 가득했습니다. 엄마, 안녕하세요. 민재는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영희 씨는 말없이 거실을 가리켰어요. 민재가 소파에 앉아 영희 씨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잘 지냈니? 네. 덕분에. 민재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도박 중독 치료 상담 기록지였어요. 6개월간 꾸준히 상담을 받았다는 증거였습니다. 엄마, 저 정말 많이 반성했어요. 상담도 받고 도박 중독자 모임에도 나가고 있어요. 이제는 정말 끊었어요. 영희 씨는 서류를 천천히 살펴봤습니다. 매주 빠짐없이 상담을 받은 기록이 적혀 있었어요.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래, 다행이구나. 그리고 수진이랑 하윤이한테 정말 미안해요. 제가 사람도 아니었죠. 엄마한테도 정말 죄송합니다. 민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영희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한테 사과할 게 아니라 수진이한테 해야지. 바로 그때 부엌에서 수진이 나왔습니다. 민재를 보고 잠시 굳었지만 곧 침착함을 되찾았어요. 6개월간 안정된 생활을 하면서 마음의 여유가 생긴 덕분이었습니다. 오랜만이에요. 민재는 자리에서 일어나 수진에게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진아, 정말 미안해. 내가 사람이 아니었어. 너랑 하윤이한테 정말 못된 짓을 했어. 수진은 담담하게 그를 바라봤습니다. 알아요. 그걸 인정하니 다행이네요. 나 진짜 정신 차렸어. 이제 도박도 안 해. 상담도 받고 있고, 나 다시 아빠 노릇할 수 있을까? 수지는 한참을 생각하다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에요. 하윤이가 아직 당신을 무서워해요. 시간이 필요해요. 알아. 알겠어. 기다릴게. 얼마든지.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모습에서 진심이 느껴졌어요. 영희 씨는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당장 화해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대화는 시작된 것 같았어요. 민재가 정말로 변했다면 언젠가는 아빠로서의 역할을 다시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재야, 넌 이제 혼자 힘으로 살아야 해. 더 이상 엄마한테 의지하지 마. 네, 엄마. 알아요. 지금 공장에서 일하고 있어요. 적지만 제 힘으로 번 돈으로 살고 있어요. 영애 씨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굳은 살이 박인 손이었어요. 일을 해서 생긴 굳은 살. 그게 자랑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잘하고 있구나. 그렇게 계속해. 민재가 돌아간 후 영희 씨는 거실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하윤이의 웃음소리가 방에서 들려왔고 수진이 설거지하는 소리가 부엌에서 들렸습니다.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이었죠. 영희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식의 허물을 덮어주는 게 사랑인 줄 알았는데 때로는 돌려내는 게 진짜 사랑이라는 것을요. 민재를 집에서 내보낸 게 그에게는 독이 아니라 약이었습니다. 혼자 힘으로 살아가며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된 거죠. 지금 영희 씨는 며느리, 손녀와 함께 살며 잃어버렸던 가족의 의미를 되찾았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바로잡은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보이지 않던 별들이 이제는 선명하게 보였어요. 영희 씨는 따뜻한 차를 마시며 미소 지었습니다.